예쁘시다. 자,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 찾아갈게요. 쉽게 쓰여진 시. 자, 일단은 우리 본문을 읽기 전에 날개 쪽에 있는 갈래미, 성격 등등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의 성격을 먼저 볼 건데 별표땅땅. 자, 일단은 첫 번째 성격을 봤더니 고백적이다 라는 성격이 나왔어요. 자, 고백적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들도 고백해봤잖아. 잠깐만 돼. 나 사랑하는 남자한테 고백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아, 좋아요.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아, 고백을 받아봤어? 받아봤어? 아, 좋아요. 자, 그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 내가 안에 있는 속마음 같은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이런 것도 고백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 사실은 힘들어, 나 사실은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다 고백의 일종이 되는 거야.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격으로 가면은 반성적인 성격이 나와요. 자, 반성적인 성격이라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성격으로 가면은 저항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자, 저항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왜 나오냐면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는 거야. 그치?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고 이 잘못한 일을 고치고 싶은데 고치려면은 뭔가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성격 같은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저항적인 성격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일단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 윤동주 시인은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었지만 어느 시기를 살았던 시인이에요? 맞았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야. 자, 근데 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게 뭐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까지 막 가난하고 막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도 나름 이제 부자? 그냥 중산층 정도의 집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문학에서 이제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었대. 그래서 문학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시나 이런 것들에서 워낙 이제 재능이 좀 있다 보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을 유학 갔다 그래서 진일바로 가면 안 돼.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윤동주 시인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친구들. 뭐 똑같이 뭐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길로 갔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윤동주 시인의 그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뭐 누구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일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소설을 써가지고 잡혀가고 또 누구는 조금 더 강력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죽고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져요.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져. 자,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 사라진 친구들을 떠올리다가 문득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라고 생각해요. 내 친구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잡혀가서 죽고 또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열심히 일제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나는 이제 공책 끼고 교수님 강의나 들으러 가고 그치? 또 그냥 앉아서 시나 쓰고 있고 나는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이 나온 거야. 시는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들 조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나는 너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작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썼을 때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해. 그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성찰이고요. 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연결해 볼 거예요. 아무라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는데 자,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성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깔아줬었던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깔아줬냐면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 같아. 시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 라고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나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 첫 번째 한번 연결해 볼게요. 특징 1번. 자, 특징 1번을 봤더니 두 자아의 대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쪽 치세요. 자아 대립. 얘들아, 자아의 대립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선생님이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자아가 있어요. 그쵸? 자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건 한 자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이 내 마음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 명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자아 갈등을 했지. 저도 오늘 아침에 자아 갈등을 했거든요. 제가 아침 8시에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이 울려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자아.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자아가 대립했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오늘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자아가 이긴 거죠. 오늘 저는. 그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오늘 이제 아침에 빠딱빠딱 잘 일어난 친구는 일어나야 돼 라는 자아가 이긴 거고, 빠딱빠딱 안 일어나고 엄마가 이제 궁둥짝을 뻥뻥 찰 때까지 누워있었던 친구는 누워있고 싶어 라는 자아가 이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자아 갈등 중이에요. 왜? 너네 집에 가고 싶잖아. 집에 안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잖아. 집에 가고 싶지만 집에 가고 싶은 자아를 억누른 채 여기 앉아있는 것도 자아 갈등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는 그 자아들이 대립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자아 대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언젠간 해소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8시 땡땡땡땡 알람에 일어나야 돼 라는 자아와 나 더 자고 싶어 라는 자아가 갈등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자야겠다 라는 자아가 승리를 함으로써 자아가 화해한 거지. 이제 갈등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한 자아의 대립과 밑줄 치세요. 화해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자아가 이겼을까? 어떤 자아랑 연결이 됐을까? 자, 두 번째 특징, 상징적 시어에다 밑줄 치세요. 상징적 시어. 얘들아, 상징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스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딸기 기억나요? 딸기가 어땠어요? 딸기는 그냥 이제 과실일 뿐이잖아. 근데 그냥 과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숨어져 있는 실리 같은 것들을 상징했었지. 그치?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고요. 그 대립을 통해서,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대립 밑줄, 시적 의미를 밑줄 치세요. 강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대.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 시각이라거나 촉각이라거나 이런 등등등등등등 이미지를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시적 대상을 구체화시켰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너네들한테 내가 하얀이가 서 있어 라고 말했어. 그치? 그러면 너네들이 기억하고 있는 떠올릴 수 있는 하얀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내가 거기다가 하얀이가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신발을 신고 서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색깔이나 그 이제 옷 스타일은 어느 정도 통일되겠지. 그치? 그래서 감각적인, 내가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죠?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대상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되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1량이에요. 창밖에 밤비가 내린대요. 자, 밤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죠. 자,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표면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표면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시적 화자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암울한 시대 또는 내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이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창밖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제 작은 방이에요. 일본 유학 중인 유학생이 뭐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주 작은 그 자취방 같은 데서 창밖에 밤비가 쏙쏙쏙 내리는 시간이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의식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은 6첩의 방이에요. 6첩은 어느 정도냐면 다다미가 6장인 정도의 크기거든요. 다다미가 6장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건 지금 예윤이부터 한 요 정도까지의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크기. 아주 작은 공간. 여기 뭐 책걸상 같은 것도 있고 하면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자, 6첩방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지금 내가 있는데 이곳은 남의 나라예요. 어디겠어요? 일본이겠죠. 그쵸? 자, 밑줄 한번 쳐볼 거예요. 6첩방은 남의 나라야. 내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야 라는 걸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인은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작품에 이제 작가 윤동주의 직업이죠. 이제 두 번째, 시인이 힘이 있나요? 무슨 힘이 있는데? 힘이 없잖아요. 글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는 글들이 있어요. 뭐 힘이 있는 글들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기자가 쓴 기사 같은 것들이 아주 좀 뚜렷하게 좀 힘이 있는 글이라고 한다면 시라고 하는 건 사실 정서를 드러내는 정도에서 멈추는 그런 갈래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러면 시인도 힘이 있겠어?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부정적 현실에 밑줄 치세요. 부정적 현실에 대항할 실질적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요. 슬픈 천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깔아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윤동주 시인의 주변 인물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하나둘 떠나가고 하나둘 사라지고 하나둘 행방불명이 되는데 나는 왜 시밖에 쓸 수 없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어.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왜 나는 현실, 이 역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존재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느냐? 왜 나는 시를 쓰느냐? 이 시를 쓰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야. 직업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직업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가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 존재를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거든. 뭐 예를 들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어.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공부 잘했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되게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직업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게 돼. 그치? 자, 마찬가지로 직업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가치관이야.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해볼까? 교사라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과목에 따라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과목에 따라서 이제 국어 교사면은 국어를 되게 잘했겠구나 저 사람 앞에서 맞춤법 틀리면 안 되겠다 수학 교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치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근데 너네 생각해봐. 그렇게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는 시인의 직업을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시인의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시를 쓰는데 이 시를 쓰는 게 이 현실과 맞지 않는 거야. 이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하게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지금 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가서 나라의 이름을 잃고 나라의 국민성을 잃고 이제 침탈당하고 이제 해를 입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의 땀내와 사랑내가 들어가 있는 돈봉투, 학비 봉투를 받고 노트나 끼고 강의를 들으러 가. 현실과 멀죠. 지금 당장 폭탄을 들고 뛰어가고 싶은 현실인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현실과 거리가 있어. 나는 지식인이야. 배우는 사람이니까.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을 나는 죄다 잃어버렸어. 상실했죠. 그리고 나는 나는 도대체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친전하는 걸까? 라고 얘기합니다. 친전하는 걸까? 읽어주세요. 자, 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라앉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침대 같은데 이제 누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침대 같은데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 돼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매트리스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기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자, 밑줄 치세요. 무기력해. 그리고 좌절스럽죠. 뭘 할 수가 없어. 자,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을까? 가! 밑줄 치세요. 반성이야. 밑줄 반성.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괄호로 묶어볼 거예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괄호 닫고 별표 치세요. 시가 시를 쓰는 행위가 현실적인 관점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부끄러운 거야. 이게 성찰이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 자기 반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요. 얘들아 밑줄 쳐봐. 1년의 변형과 반복이 드러나 있어요. 1년의 변형과 반복. 근데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자, 처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이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 라는 부분에서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성찰적 태도, 반성적 태도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면 자, 유견 부분, 유견인가? 이게 몇 년이지? 1, 2, 3, 4, 5, 6, 7, 8. 8년 밑에 부분을 볼게요. 등불을 밝혔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미지가 확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그 전까지는 불빛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빗소리 후두둑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서 이렇게 침전하는 걸까의 어둠, 하강의 이미지에 가까웠다면 자, 지금부터는 등불을 밝힐 거예요. 자,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았어. 어둠을 내몰고 조금이지만 어쨌든 내몰고 시대처럼 올 밑줄 치세요.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에 그걸 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아까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거, 밤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암울한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일제강점기겠죠? 그럼 너네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밤의 이미지와 연결이 돼서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를 상징할 거야. 일제라고 쓸게요. 자,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데 그거에 지금 등불을 켰지. 그럼 등불을 켜면 어둠이 어쨌든 조금이지만 사라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등불은 내가 어둠을 조금이나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뭔가 조금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단어가 등불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더 센 거 나왔어. 더 센 게 아침이거든요. 이 아침을 기다린대. 그러면 아침이 오면 얘들아 어둠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아침이 오면 어둠이건 밤이건 다 끝장나. 그러면 아침은 뭘 상징하겠어?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겠지. 자, 그래서 아침은 긍정적 미래, 다시 말하면 조국의 광복을 상징해. 조국 독립, 조국 광복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기다리는 나가 나와. 이게 내면적 자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겉자아 있잖아. 겉자아는 시를 쓰는 존재야. 그치? 나의 겉자아는 시를 쓰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뭔가 성찰하기도 하고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겉자아인데 나의 속자아는 이러한 현실을 기다리고 있어. 이해돼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래. 그럼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이 나가 나에게 손을 내민 거야. 똑같이 이제 자아가 되겠지. 아까 말했지만 자아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 나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의 의미가 뭐냐면 밑줄 치세요. 최초의 악수에다 밑줄 치시고 두 자아가 화해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화해라고 하는 건 미안해 막 이런 느낌의 화해보다는 잘 될 거야.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손을 내밀어준 이 나가 나의 내면적 자아가 되는 거고 내면적 자아.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나는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은 화해를 하고 내적 갈등이 해소됐어. 자, 그래서 네 내면적 자아가 뭐라고 한 거냐면 야, 잘 될 거야. 너 시 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아이, 부끄러워하지 마.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아침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봐봐. 어둠에서 아침으로 연결이 됐잖아. 이게 뭐의 흐름이네? 뭐의 흐름이야?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흘러. 내가 뭐 닥터 스트레인지여가지고 시간을 뭐 되돌리거나 막 이렇게 시간을 멈출 수 없잖아. 그쵸? 시간은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올 거고 아침은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거야. 필연적으로. 그러면 광복에 대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아침은 올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험 생활 하면서 이제 수능 대비를 하면서 또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많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보게 될 건데 윤동주 시인의 작품의 90%는 다 자기 성찰이에요. 다 자기 성찰이고 다 고백이고요. 다 반성적이에요. 그래서 너네들이 윤동주 시인을 모르는 작품을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아, 이 작품은 반성적일 거야 라고 깔고 들어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윤동주 시인은 논문을 썼거든요. 자꾸 아, 윤동주 시인 작품만 나오면은 막 약간 너무 반가워. 흥분돼. 윤동주 시인. 일제강점기에 약간 미쳐 살아서 가지고 학생 때. 자, 상징적 시호의 대립 상단에 표 하나 보고 갈게요. 밤비랑 어둠이 나왔어요. 어둠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거는 부정적 시대 현실을 상징합니다. 등불과 아침이 나왔어요. 얘네는 밝음의 이미지가 나와 있고 희망, 극복, 긍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대립적 대립적 시호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화자의 자아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아분열과 화합 밑줄 쳐주시고요. 자, 현실적 나와 이상적 나가 나와 있는데 현실적 나는 아무런 시대 상황에 무기력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상적 나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가져요. 그래서 악수를 한다는 건 그들이 화해했다는 거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알아보면 되고 3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바로 1번 보시면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선으로 쭉 내려가서 완전 하단으로 내려가면 이 작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요 1942년에 창작됐어. 1931년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요 중국 대륙으로 침략합니다. 자신들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마찬가지로 배웠던 단어죠.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했어요. 또한 황국 신민화,
신사참배, 일본식 성명 강요 등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때 중국 상하이나 만주 등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됐어요.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졌고요. 일본인 대장을 죽인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오사카에서 순국했고, 윤봉창 의사는 32년 일본 도쿄에서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지만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검거돼서 순국하셨어요. 이때 쓰인 작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1번. 왜 윤동주 시인은 시가 부끄럽다고 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거. 일제탄압이 시작되고 이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치열함, 현실이 얼마나 더 치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뭐가 부끄럽니? 하고 물어보면 시를 쓰는 건 시대 현실과 괴리된 거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라고 얘기를 하는 작품이에요.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광야 한번 볼게요. 자, 광야는 누가 썼냐면 이육사 시인이 썼어요. 야, 윤동주가 나오면 이육사가 나와줘야지. 윤동주랑 이육사는 거의 짝꿍이에요. 자, 일단 이육사 시인의 광야인데 날개 쪽에 핵심 정해볼게요.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이다. 밑줄 치세요.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이다. 이육사 시인도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육사 시인은 이 본명이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 수감됐을 때 그 수감 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이육사라고 불립니다. 자, 의지적이고 저항적이다. 얘들아, 앞선 윤동주 시인과 좀 차이가 있죠.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좀 어땠어요? 성찰적이다, 반성적이다, 고백적이다 이런 이미지였잖아. 근데 이육사 시인의 작품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쾅! 막 이런 느낌이잖아. 의지, 막 저항,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해요, 이 사람의 작품이. 그래서 좀 강하다 보니까 윤동주 시인은 좀 이렇게 약간 연약한 느낌? 그리고 이육사 시인은 좀 강인한 느낌이 좀 든다.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다루고 있어요.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밑줄 칠 거예요. 자, 특징 1번을 봤더니 과거, 현재, 미래의 밑줄 치세요.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흘러갔다는 뜻이야. 시상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 순행적 구성을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문장이죠. 자, 종결 어미를 공통적으로 무슨 어미를 사용하냐면 뭐뭐리라를 사용해요. 자, 리라는 어떤 문장이에요? 하리라 또는 하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이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하리라, 마라탕을 먹으리라. 마라탕을 먹겠다는 뭐가 드러나? 의지가 드러나죠. 그쵸? 밑줄 치세요. 의지적 태도를 강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각 연을 균등하게. 자, 균등하게 3행씩 배열합니다. 3행씩 배열하고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해. 점점 길어지는.
그래서 음악성이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본문. 지금 이제 약간 음영으로 밑줄 쳐진 부분들이 있죠. 그쵸? 그 부분을 조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까마득한 날 기준. 두 번째,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고의 뒤. 이렇게 시간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까마득한 날은 거기도 쓰여있지만 과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의 시점. 그 다음에 천고의 뒤는 미래의 시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면 까마득한 날, 과거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 밑줄 쳐보시고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고 한 건 이 세계가 시작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작된 시점이 천지개벽의 시점이다라고 밑줄 한번 쳐보세요. 천지개벽. 그래서 열렸다라는 부분에서 시각적인 형상화가 드러나 있고요.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라고 되어 있어요. 닭 우는 소리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이거는 무언가 생명의 기척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생명을 닭으로 작게 표현했죠. 그쵸? 속성값으로 포함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걸 우리는 대요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들렸으랴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랴는 무슨 형어미야? 의문형어미야. 그치? 자, 의문형어미를 사용을 했는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무슨 법이라 그랬지? 그렇죠. 설의법이라고 했었어요. 설의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척이 들리지 않았었어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생명의 기척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모든 산맥들이 얘들아 밑줄 쳐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연모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휘달릴 때도 그럼 봐봐. 산맥이 바다를 연모했다. 그럼 봐봐.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바다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산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 산이 이 바다를 연모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는 과정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지 위에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달리는 거. 이거 동작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거를 우리는 역동적이야. 산맥의 생성 과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봐봐. 산맥이 연모했대잖아. 이거 무슨 법이야? 그렇지, 의인법. 의인법. 밑줄. 자, 이곳을 범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어떤 공간이야? 밑줄 치세요. 신성한 공간이야. 순수한 공간이야.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광음을 밑줄 치세요. 계절이 피었다 졌다. 계절이 피었다 졌다 밑줄 치세요. 계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그쵸? 자, 근데 계절이 피었다가 지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밑줄 치세요. 시간의 흐름을 피었다 지는 거. 우리는 시간을 볼 수 없어. 시계를 보는 거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걸 보는 거지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피었다 졌다고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써놓으세요.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관념인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나서 큰 강물, 얘들아 강물에다 밑줄 치고 이게 바로 역사, 문명이에요. 너네들 생각해봐. 그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아? 이제 세계 4대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그리고 뭐 황하 문명, 또 뭐 있었지? 또 뭐 있었지? 아 맞아 인도 문명 그 인더스 문명 이런 거 하나요? 그쵸? 인더스 문명 해가지고 네 가지 문명이 만들어지잖아. 이 네 가지 문명이 만들어질 때 근처에 뭐가 있었어? 이집트는 나일강, 그치? 그런 강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무슨 강이었나? 강 두 개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강물이 나왔다는 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고 문명이 시작된다는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열었다는 민족사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자, 지금이에요. 현재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 눈이 내려요. 여러분 눈은 차갑고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죠. 겨울입니다. 근데 매화 향기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매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뭐가 있는 존재야, 매화가? 뭘 지키는 존재지? 선비들의 절개. 그렇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잖아. 그래서 이 매화는 거기도 쓰여 있지만 고고한 의지 하나 써놓으세요.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단어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대로 이제 지조절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광복을 상징하는 단어로서도 쓰여요. 왜냐하면 매화는 이 차가운 눈을 뚫고 태어나는 존재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를 상징해요. 화자가 나왔습니다. 나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거야.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의 광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씨앗을 뿌린 거야. 씨앗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래의 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밑줄 치세요. 저항과 투쟁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투쟁을 대비하기 위한. 화자가 이거를 뿌리고 희생정신을 보이고 있죠. 희생정신. 자, 그리고 마지막 현이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야. 좀만 했네. 천고에 귀가 나왔어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요. 얘들아 초인에다가 밑줄 쳐봐. 기다리는 대상이고요. 이 존재가 광복 실현의 존재예요. 광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이 광야에서 이곳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르게 하리라. 얘들아 봐봐. 노래의 씨앗을 뿌렸죠. 그쵸? 그러면 초인이 뭘 부르겠어? 노래를 부르겠지? 이게 광복의 노래가 되겠죠. 와, 광복이다 하는 식의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현재 시점에서 이 화자가 자신을 희생시켜서 노래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을 나중에 초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부르게 될 거야. 광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차이점이 좀 나와 있는데요. 광야는 의지적 어조, 쉽게 쓰여진 시는 성찰적, 반성적 어조가 나옵니다. 광야는 화자가처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쉽게 쓰여진 시는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숙제 적어 드릴게요. 자, 숙제 1번. 선생님이 지금 쉽게 쓰여진 식 초성을 같이 못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성 세우기. 그다음에 링교재 3주차 숙제 돌아오기. 그다음에 3번 기출 테스트집 돌아오기. 이거